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98년에 탈북하셨고 2002년에 한국으로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는 언제부터 하셨죠? 와서 4개월 뒤부터 기자를 했고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주간지 기자를 하다가 2003년도부터 동아일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 15년째 기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을 머릿말을 보면 이 책은 현재 평양에 살고 있는 시민이 전한 내용이며 그들의 감수를 거쳤다. 즉 평양 시민 스스로가 작성한 평양 심층 보고서인 셈이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02년에 귀국하셔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 동아일보 기자로 서울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평양을 취재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16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계속 북한을 취재해 왔기 때문에 북한과 연결되는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왔지만은 지금 현재 그 북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 책을 준비하면서 평양 현지 평양 시민들 한 3명하고 그리고 한 1, 2년 내로 1, 2년 전까지 평양에 살다 온 청년들도 또 만나서 막 해가지고 종합해서 책을 썼습니다. 만난다는 건 어디서 만난다? 탈북에 온 1, 2년 전에 탈북해가지고 평양에서 예. 와서 예. 서울에 온 그 청년들도 만나서 평양 얘기 듣고요. 네. 그래서 나름 저는 북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책을 쓰면서 저도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공부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몇 년 사이에 또 급변했군요. 예,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후에 감수까지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원고를 다 쓴 다음에 또 보내가지고 평양으로? 그런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확실한 것은 현재 평양 시민한테 감수받은 건 확실하고요. 현재 평양 시민한테. 예. 이 책 뒤에 보면 그 현재 평양 시민이 감수하고 나서 쓴 내용이 써 있어요. 예.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겪은 가지가지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책을 읽은 또 탈북자들이라든지 또 진짜로 평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보면서 이렇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잘 썼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자,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지난 9월 그 정상회담 평양 화면을 통해 고층 아파트 질비한 그 여명거리 뭐 이런 거 우리가 봤어요. 예. 손에 휴대전화 들고 있는 사람들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다큐멘터리 화면을 통해서 장마당이 굉장히 많다더라 이런 거 다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전혀 그런 데서 못 봤던 내용이 첫 챕터에 실려 있는데 강남 졸부 뺨치는 돈주의 전성시대. 북한의 뭐 0.01%급 금수저와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하룻밤에 유흥비를 우리 돈으로 13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쓴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서 쓰는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뭐 한 서너 명이 가면 그 정도는 씁니다. 얼마든지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집에도 술들이 많고요. 그리고 온갖 그 세계적인 그 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네시 X 같은 경우는 900유로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카 같은 경우는 한 30불 정도, 15불, 30불 정도에 팔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양주 같은 경우는 50유로 정도에서 평양에 어디 가나 웬만한 데는 가서 다 살 수 있습니다. 룸사롱과 같은 술집도 있나요? 룸살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게 적발되게 되면 역시 북한 당국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대신에 또 뇌물을 줘가지고 다 무마해가지고 몰래 영업을 하는 데가 몇 곳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적발되게 되면 또 처벌은 받습니다. 비밀리에 영업하는 그런. 그렇죠. 매춘이나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춘도 있고요. 매춘도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광풍은 뭡니까? 북한 평양 역시도 부동산 개발이 요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제가 책에 소상하게 썼지만은 한국과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동산 개발하는 방식하고. 그래서 누군가 돈을 가진 사람이 시행사가 돼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팝니다. 분양을 해요? 일반 분양?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말하자면 초기에 세울 때 분양비가 다르고 중간쯤 올라갔을 때 가격이 다르고 다 올라갔을 때 가격이 또 다릅니다. 선분양, 중분양, 후분양이 있군요. 예, 우리처럼 근데 돈은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다른 점인데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명거리나 뭐 이렇게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정말 멋있게 네.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지어진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역시도 결국 개인 자본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나눠 먹습니다. 그게 북한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기다가 큰 거리를 건설해라 하게 되면 아파트 하나 짓게 되면 사실 7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도장을 7개 받아야 되는데 매 도장마다 뭐 많게는 수만 불씩 뇌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은 돈주들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지어라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게 그 지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7개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땅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 골치 아픈 절차 없이. 예. 그래서 그 지으라고 했지만 김정은이가 돈을 대주지 않고 각 성마다 또 무역성은 저 아파트, 그다음 뭐 무역성은 저 아파트, 이 성마다 국가기관마다 하나씩 떼어줍니다. 네. 그래서 서로 국가기관끼리 목존 아파트 부지 받겠다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힘센 데가 좋은 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성이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게 돈주들한테 해서 다 건설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빈집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투자해도 남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또 김정은이 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뭐 김일성대 교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분양해주라, 예술단한테는 분양해주라 해서 자기 몫을 챙기고 예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먹는데 미래과학자거리나 여명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재미를 크게 보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나간 것이 김정은이 지시로 나간 것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일반 분양을 받는다고 치면 얼마쯤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일단은 그 평양역 주변 중구역이 제일 그 노른자이겠죠. 좋은 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100평방미터 우리가 한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10만 불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양의 아파트 개발을 보면 재밌는 것이 90년대 중반부터 한 번도 가격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올라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형 평수부터 막 분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먼저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말하면 한 180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런 대형 평수들이 많이 분양됐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 단지는 30만 불 아파트 한 채 30만 달러가 최고가라고 합니다. 3억. 예, 한 3억 넘죠. 예. 그게 제일 좋은 아파트 가격이 그렇고요. 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한 20만 불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구매력이 넓은 평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좀 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진청규 기자라고 북평양을 자주 다니시는 그 기자가 그 여명거리나 이런 데 있는 최신식 초고층 아파트에 누가 사느냐를 물어봤더니 원래 거기 살던 철거민이 먼저 살고 그 인근 학교에 김일성 대학 거기는 뭐 총장부터 뭐 교원들까지 다 분양이 그다음 됐습니다. 음식 조리하는 청소부까지 거기도 다 들어가 산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건설 노동자가 들어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 진청규 기자가 잘못 취재한 겁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북한만큼 이중적인 사회가 없습니다. 외부인이 들어가 물어봤을 때 그들이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항상 요즘에 막 북한 책들이 나오는데 북한인처럼 단단하게 이중적인 사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외부인은 겉밖에 못 봅니다. 진짜 수박을 잘라서 그 안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진천규 그 기자님이 쓰신 글을 보면 노동자가 사는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노동자가 직업이 노동자는 국가 직업이고 그 사람이 돈 버는 수단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뭐 치킨을 배달해서 돈 번다든지 장마당에서 돈 번다 따로 자기 직업이 돈 버는 직업은 따로 있고요. 그것이 북한의 이중적인 삶이고 철거민 같은 경우도 사는데 문제는 재미있는 것이 이 아파트 분양할 때 철거민을 소개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집을 소개시켜 주거나 혹은 그 집을 사거나 혹은 세 번째로 그 집에 살게 하는데 그게 아주 자본주의적입니다. 가령 한 층에 4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지을 때부터 철거민 세대용을 따로 건설합니다. 그래서 철거민 세대용은 햇볕이 들지 않는 데다든지 혹은 작은 평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이 있다. 원래 10,000불짜리였는데 10만 불짜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낮게 주려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못 주거나 혹은 돈을 더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약간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한 게 뭐 한 달 몇백만 원 유흥비 쓰는 얘기도 했고 예. 아파트 투기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책의 제목에 등장하듯이 여기도 자본주의적 법칙이 거의 통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아, 북한에서 평양이라는 것은 권력층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 내부에 돌아가는 돈들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평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돈들이라는 것이 북한도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그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북한 무역 통계 같은 것을 내는데 사실 그게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가령 뭐 석탄을 판다 그러면 톤당 100불이다 그러면 국가에는 70불에 팔았다고 신고하고요. 네, 또 사들여오는 것은 10만 불짜리 설비 사온다 그러면 20만 불에 주고 사들였다 해가지고 그 차액들이 몇십억씩 1년에 증발해서 평양에 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봤죠. 예.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예. 돈의 원천이 되는 현상을 봤는데 예. 평양도 북한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 말인 거죠. 벌어진 정도가 아니고 사실 아마 가장 극심하게 부패한 곳이 평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알지만 네. 북한의 부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게 무역에서 나오는 겁니까? 장마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마당도 역시 장마당에서 걷어들인 수입들 또 뇌물 받은 것들이 또 역시 권력층들이 주머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장마당에 유통되는 물건도 다 그런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뭐 우리 한국의 가전제품도 다 팔린다면서요? 예, 한국의 가전제품 팔리는데 문제는 공공연하게 팔리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가전제품이 있는 데 가면 겉에는 일단은 이 중국 가전제품이 있는데 좀 좋은 거 없냐 그러면 따로 데려가 가지고 물론 단속에 걸릴까 봐 아주 구매자 신원을 깐깐하게 확인하고 데려가서 팔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장마당에 지금 북한 전역에 몇 군데나 있다고 봐야 돼요? 한 4,50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은 월급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장관이 월급이 9,000원인데요. 그게 1달러가 8,300원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 월급이 1달러 정도다 하니까 노동자 월급이 참 그보다는 1달러 미만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그렇죠. 받는 경우에. 그렇죠. 예. 근데 참 월급 체계가 참 기묘한 것이 그렇게 1달러 정도를 국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은 국가에서 월급도 사실 잘 주지는 않는데 그걸로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딴 부업을 하는데 그 부업에 대해서 통제가 그렇게 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딴 일을 해야 되는 걸 이해하고요. 그럼 또는 이렇게 외국하고 합영 기업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한 30불, 40불씩 받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건 또 회사 다니면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월급 체계라는 것도 사실 좀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다. 부업을 대부분 합니까 그럼? 부업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업들이 많은데 진짜 정 없으면 내 몸 하나만 있다 그러면 몸 나가서 하루 인력을 파는 거죠. 노가다 소위. 예, 노가다 하는데 장마당 앞에 가면 그 노가다 소개시켜주는 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오늘 지금 가을 같은 데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석탄을 올려야 되는데 그 석탄을 층당 한 톤을 얼마 올려주는 가격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톤을 뭐 10층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그 딱 정해진 평양의 표준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먹고 살고 배달해서도 먹고 살고 뭐 각종 방법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적인 측면은 그냥 허울뿐이고 그 내실은 각자 암암리에 하는 각종 부업을 통해 자본주의적으로 이미 질서가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또 다 그 부업에 동원되는 건 아니고 가령 좀 좋은 회사 다닌다. 가령 뭐 시멘트 회사 다닌다 이러면 그 시멘트 회사는 그 시멘트를 장마당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노동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국가 공장에 열심히 출퇴근하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나라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생산품이 시장에 유통돼서 돈이 되기 때문에 월급을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출근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른바 국공영 기업들의 부정부패
부정부패라기보다는 이미 국가에서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용인해줬다. 용인해줬다. 예, 알아서 먹고 살라. 이 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당의 실체와 이런 식의 자본주의적 유통 또 아파트 분양에다가 매매까지 되고 이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북한 정권이. 야,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장마당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장마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거대한 말하자면 그 유통 체계가 다 자리 잡혀가지고 예. 가령 평양 시내에서 옷을 만들어 판다 이러면 가장 유행이 빠른 게 그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옷 가게들이 엄청 많이 먹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옷 만들어 평양에 전부 네. 보내서 먹고 살고 신발을 공급하는 데는 또 옆에 순천이다. 평생 이런 식으로 아주 장마당이 하나 있지만은 그 장마당의 물건을 조달하는 분업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이 근본적으로 내부 경제 질서가 변화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잠깐 단편적으로 듣던 것들이 지금 이 책에 좀 상당히 모여져 있는 셈인데 예. 이제 그 정도로 사회가 나아가 있으면 되돌아 못 가는 거죠.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김정은 체제로서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비핵화를 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외국 자본 투자 받고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쪽으로 충족 안 시키면 그 국민들이 아마 크게 반발하고 체제가 위험해질 겁니다. 결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그 시장화를 이제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김정은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요. 만약 이 비핵화가 잘 되고 미국과 평화 체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어떻게 갈까요? 북한 경제는 지금 가는 방향 그대로 갈 것인데 더 아까 제가 독립채산제라는 걸 말씀드렸죠. 각 기업이 알아서 먹고 살라 하게 되면 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처럼 시장경제 시스템에 아마 경쟁적인 사회로 이렇게 발전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식으로 가도 뭐 3대 세습 노동당 유일 지도 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걸로 바로 가지는 않는다. 아마 경제를 매년 10%만 성장시키면 아마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다 지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하긴 뭐 중국도 지금 시진핑 거의 우상화돼가지고 그런 걸 보면 북한도 그런 중요합니다. 식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경제가 핵심입니다. 네. 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이 핵심이다. 예. 그러면 결국 전 세계가 지금 김정은의 비핵화 진실한 의지를 못 믿겠다 하는데 우리 주 기자께서는 그건 안 믿을 수 없다는 거군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마 체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김정은이는 핵하고 그리고 다른 뭐 제재 해제와 그리고 미국과의 그 국교 정상화 그리고 체제 정상화 방안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벌써 15년이신데 북한 취재는 못 하셨죠? 그동안에. 예. 갈 수가 없죠.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하는데 조선일보 탈북자 출신 기자가 통일부 장관이 빠져라 해서 빠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나름대로 저는 통일부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자단의 풀 기자 체제라는 것은 등록된 기자 저도 통일부 가서 아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조선일보 차례니까 포함시켰는데 통일부 장관이 빠지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북한이라는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탈북 기자가 나타나면 아마 뭐 적대 행위라고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모처럼 그 남북 관계가 지금 화해 모드에 들어가고 삐걱거림이 없어야 되고 이런 잡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건 어떤 선택을 하든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 통일부는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 기자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였습니다.